4억 3천 정도 되는 이 유치권 과연 성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 유치권은 95% 확률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시훈 변호사입니다. 행크에서도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특수물건 그리고 셀프소송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은 그 부동산에서 안 나가고 버틸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유치권 붙은 물건은 유독 싸게 나올까요? 유치권이 기본적으로 물건들을 보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최소 몇 천만 원 단위거든요. 그리고 많게는 수억에서 수십억, 정말 많은 현장은 수백억짜리도 유치권자료가 신고된 경우가 있어요. 금액이 기본적으로 훨씬 더 크죠. 너무 크기 때문에 혹시나 유치권 인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접근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렵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유치권 하면 사실 익숙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뭐 유치권이냐 유치원이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만큼 유치권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무게감이 있게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유치권 생소한 단어인데 또 뭔가 인수를 해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두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대항력에 비해서 훨씬 더 파악하기 까다로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같은 경우는 날짜만 몇 가지 비교를 해보면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쉽게 딱딱 나와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쉽게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유치권을 판단할 때는 날짜 비교만으로는 안 돼요. 날짜 비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립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유치권자가 과연 점유를 하고 있는 게 맞느냐, 이런 것들은 점유라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날짜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가치 판단의 영역이 계속 개입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항력에 비해서 훨씬 더 파악하기 까다로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금액이에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 금액 주장하는 게 딱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인수 여부가 명확한데, 유치권 같은 경우는 5억짜리 부동산인데 유치권이 10억 걸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그 유치권에 대해서 확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렵거든요. 그 금액 자체에서 오는 위압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조금 더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유치권과 가짜 유치권을 구분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한데, 여기서 일단 좀 많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유치권이 있다 없다를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사를 했다를 유치권이 있다와 동의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사를 했으면 유치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살펴보면 공사를 했다고 해도 유치권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 변수가 오히려 훨씬 더 큽니다. 진짜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유치권, 허위 유치권, 이걸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 이제 공사 여부만 이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을 공부를 하고서 하나하나 현장 조사 그리고 권리 분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보면 80%는 걸러진다 하는 체크 포인트가 있나요? 이것 하나만 보면 이제 80%는 걸러진다라는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체크 포인트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점유입니다. 유치권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사실 점유라고 할 수 있거든요. 유치권이 좀 두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현장을 갔을 때 문이 잠겨져 있고 그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유치권 행사 중. 그 6글자가 굉장히 위압감을 주는 거거든요. 내가 낙찰을 받아도 저 안으로 못 들어갈 것 같은 그 위압감 때문에 유치권이 어려운 건데, 그러면 결국은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점유예요. 유치권을 깰 수 있는 포인트도 결국은 그 점유에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점유만 하고 있다고 해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어떤 점이 중요하냐면, 특히 경매 사건에 있어서는 경매가 시작되기 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어야지 적법한 점유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이 되어야 유치권자가 그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현장들을 살펴보면 경매 개시 전부터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가 물론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점유한 시점이 언젠지 파악하는 게 유치권이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를 찾아내는 80%는 이제 걸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든 유치권이 성립하든, 그리고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든 없든 강제로 소유자가 그 안에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스스로 이제 개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안에 들어가는 거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치권이 성립하든 성립하지 않든 간에 일단은 문을 잠그고 버티고 있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밀고 들어갈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법정 절차를 밟아서 차근차근 명도 절차를 밟는 게 그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누가 더 유리한 상황인가요?
낙찰자와 유치권자가 있을 때 누가 더 법적으로 유리하냐 문제에 관련해서는 법적으로는 낙찰자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일단 유치권자가 주는 위압감은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문을 잠그고 있으면 내가 이걸 명도하지 못하면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매도하는 것도 좀 어렵잖아요. 그런 거에서 오는 위압감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처음엔 그렇다는 거지, 낙찰을 받고서부터는 인도명령이라든지 명도소송이라든지 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제대로 절차만 밟으면 유치권자 명도는 웬만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겁먹지 않고 쉽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유치권 현장 명도 그리고 사건들을 많이 처리했거든요. 현장들을 다 살펴보면 수백만 원에서부터 수천만 원 그리고 수십억 원짜리 물건들이 있는데 그 전액을 물어주는 경우는 사실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인도명령을 신청했거나 아니면 명도소송을 했을 때 지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을 물어줄 필요가 별로 없고요. 소송 전에 합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합의를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을 그래도 양보해서 줘야지 명도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합의가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5억이에요. 그리고 낙찰자는 0원부터 시작을 하겠죠. 근데 이게 합의가 얼마에서 이루어질지는 현장마다 천차만별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3분의 1 가격 정도로 합의하는 경우, 정말 많이 양보하면 2분의 1 정도 가격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5억이라면 한 1억 5천에서 한 2억 5천까지는 주는 경우는 봤어요. 왜냐하면 빨리 명도 받는 것도 중요하니까. 하지만 뭐 5억을 다 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본 적이 없고, 소송에서도 그 전액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실상 현실에서 그렇게 많지 않다. 제 입장에서는 거의 보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초보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 말 듣고 입찰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경매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경매 유치권을 깨주세요 하고서 이제 의뢰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판단을 해서 입찰을 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추천, 특히나 경매 컨설팅 업자나 자기가 유치권을 잘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 어찌 보면 과시하는 그런 경매 강사 이야기를 듣고 입찰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유치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후회를 합니다. 내가 너무 유치권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말만 듣고 입찰을 했구나. 이것은 결과적으로 남는 게 없어요. 명도를 성공하든 실패를 하든 간에 스스로 유치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에 대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입찰을 했으면 그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다른 사람 말을 듣고서 입찰을 하고 명도를 진행하게 되면 그 과정이 배움의 과정이 아니라 고통의 과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초보자 입장에서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입찰하지 않는 거.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유치권이 확인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단순히 신고된 게 아니라 예전에 이미 법정 싸움이 한번 있었던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경우냐면, 근저당권자가 있고, 근저당권자가 이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 수 있거든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면 이 소송에서 유치권이 있는지 없는지가 판가름이 납니다. 어찌됐든 간에 판사가 한번 유치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는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근데 그 소송에서 유치권자가 이긴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유치권은 깨는 게 불가능하진 않지만 웬만하면 깨기 어렵다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물건조차도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건은 특히나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판사가 이미 한번 유치권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우리가 다시 낙찰받아서 새롭게 소송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지만 그 결론을 뒤집는 과정은 정말 고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는 건물이 사용 승인이 되지 않은 거예요. 건물이 거의 다 지어지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지어진 건 아닌 거죠.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다 지어지지 않고 아직은 완공이 안 됐다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금액이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유치권이랑 사용 승인이 안 됐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떨어질 게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는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러면 흥미가 가거든요. 이 물건을 내가 낙찰 받아서 유치권을 해결하고 공사도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으니까 마무리만 하면 되겠지 뭐 하면서 이렇게 낙찰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역은 사실 유치권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 승인되지 않은 이 건물을 마무리해서 준공검사까지 받아야 되는 추가적인 어떤 행정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공 아니면 시행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는 초보자가 접근을 하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오히려 유치권을 깨는 것보다 미사용 승인된 건물을 사용 승인 받는 그 과정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은 유치권을 깰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싸다고 하더라도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방금 찾은 물건이거든요. 이런 물건은 한눈에 봐도 유치권이 성립하기 어렵겠다라는 게 딱 느낌이 오는 물건이에요. 서울시 성동구에 있는 이 물건인데 대지예요, 대지. 그러니까 토지만 경매에 나온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17억이고 두 번 떨어져서 지금 11억에 경매가 진행 중이에요. 이 물건이 유치권인 신고가 되어 있거든요. 일단 현장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현수막에 다 걸려있죠. 종합건설 주식회사 이렇게 걸려 있으면 유치권이 지금 제대로 행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장을 보니까 바닥이 이렇게 토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물을 짓기 직전에 바닥을 다지고 기초를 다지는 그런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이죠. 이 사진을 보면 현장이 지금 토공사가 거의 완료가 됐고 지하층까지도 좀 짓기 위한 여러 가지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이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고 경매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유치권 신고 내역을 보겠습니다. 읽어보면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지금 유치권 신고를 했어요. 2억 7,300만 원의 유치권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신고를 한 게 아니라 또 1억 1,300만 원의 유치권 신고가 한 개 더 있고요. 그리고 하나 또 있네요. 5,100만 원 정도의 유치권 신고가 있어요. 이 3명이 지금 신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한만 하더라도 4억 3천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4억 3천 정도 되는 이 유치권 과연 성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내용만 봐서는 한눈에 보이지 않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유치권은 95% 확률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이게 대지거든요. 그런데 대지 물건에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어떤 특성이 있냐면 토지에 대한 공사를 한 것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토지에 대한 공사를 했는지 아니면 건물에 대한 공사를 했는지 이게 굉장히 유치권 깰 때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게 공사업체가 건물 공사를 하는 것이지 토지 공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유치권자는 분명히 토지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건물 공사를 한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건물이 없으면 유치권 행사가 안 돼요. 왜냐하면 건물 공사를 하면 건물 유치권을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라면 여기는 유치권 신고가 돼 있든 안 돼 있든 간에 낙찰을 받아도 별 문제 없이 유치권을 전부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물건입니다. 제가 방금 이 물건을 소개시켜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첫 번째로 낙찰받았던 유치권 물건이 이 물건이랑 거의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물건은 유치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또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전 이 물건이 굉장히 유치권을 깨기 쉬운 물건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유치권을 처음 이제 접근을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유치권은 특수물건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물건이잖아요. 아무래도 단순히 임차인이 있는 물건보다는 난이도가 높다는 거는 전제를 하셔야 되는데 그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고 가까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공부를 하면 굉장히 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치권 물건을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때 제가 깨기 쉽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아무거나 깨기 쉽다 이런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포인트가 있는 것들은 들어가도 거의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접근하면 돼 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서 접근을 한다면 당연히 초보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초보들 입장에서 당연히 이제 유치권을 처음 접근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냈어요. 유치권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좀 쉽게 서술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기 시작을 하면서 일단 먼저 시중에 나온 유치권 책을 몇 개 이제 봤어요. 그런데 약간 논문 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냥 논문이 써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다 알면 좋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실무에서 유치권을 깨보면 그런 내용으로 유치권을 깨는 게 아니에요. 되게 기초적인 판례 몇 개로 거의 다 깨지거든요. 기초적인 판례 몇 개로 깨지는데 그런 책들은 너무 많은 내용을 넣어놓고 거의 논문을 쓰다 보니까 너무 쓸데없는 내용이 많은 거예요. 현실에서 쓰이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쓰이는 내용을 정말 축약해서 제가 이렇게 쓴 책이 이번에 나오는 거예요. 경매에서 이제 새로운 기회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면 또 새로운 기회를 찾으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책 커피 몇 장 값이잖아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없애고 또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다면 경매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평생 경매를 하는 거잖아요. 하루 이틀 하고서 끝내는 거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제 많은 물건들을 보시면서 그 과정에서 더 용기 있게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면 이 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